여야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구 활동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느낀 설 민심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안녕하세요. 의원입니다. 네, 연휴 기간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노원이 지역구이신 이노근 의원께서 연휴 기간 동안 좀 지역 주민들 말씀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가 서울이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수시로 만나고, 그런데 이번 그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만난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의원 같겠습니다만은 시장도 한 바퀴 돌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지역의 여론 메이커 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도 만나고 특히 이제 의정 보고서를 가지고 지하철 입구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제대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건 아마 여야 공통될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장사가 안 된다. 참 옛날처럼 그렇게 재래시장이 많이 활기를 띠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두 번째는 뭐 내 자식 좀 어디 취직을 시켜달라.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마 공통적인 사항일 겁니다. 네.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어디 취직할래? 취직도 안 된다. 또 노인은 노인대로 또 막 퇴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일자리를 좀 해달라. 네. 뭐 이런 것이 또 저 집값 문제, 전세값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연 이 지역에서 누가 나오느냐. 네. 또 기초 공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 요새 또 이제 저 민주당 말고도 또 안철수 신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같으냐. 그런 것이 이제 주류고 요새 또 카드 문제, 개인정보 네. 유출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이 주로 이제 지역 민심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충남구가 지역구이신 우리 네. 서 의원께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저는 저희 충남 갑에는 전통시장이 5군데 있습니다. 네. 네. 이 5군데를 싹 다 돌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가정주부잖아요. 그래서 그 장보기를 거기서 마저 했는데요. 5군데 시장에서 한 100만 원어치는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집안도 가득하고. 네. 근데 한 집 한 집마다 물건을 사주는데 예를 들면 고구마 한 봉지에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국회의원님이 고구마 사주셨다. 우리 집 대박 나겠다. 그리고 사실 다음날 또 가면요. 어제 저희 집에서 사주셔서 대박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는 어렵고 경기는 불투명하지만 사람의 따뜻한 정이 오고 가는 정말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동네 거기를 다니면서 참 의미 있게 뿌듯하게 다녔다.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3,000원짜리 하나를 팔고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우리 이노근 의원님 전통시장 다녀보셨겠지만 사실 전통시장은 이맘때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하고 한 달 남는 돈을 다 따져보면 100에서 150 정도가 잘 되는 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그냥 내놓으시죠. 내놓지만 그래도 서영교라고 하는 당신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으시는데 정치권이 이 경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눈빛과 소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이제 지역에 있는 여론 메이커들도 많이 만나 뵀는데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딱 대놓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사람 안 잘라요? 그 사람 있잖아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왜 카드 정보 책임지지 않고 국민이 책임지라고 한 사람이요. 현호석 부총리요. 예. 그러니까 카드 이 대란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는 책임져 주길 바라는 이 여론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누군가는 책임져야죠. 예, 책임질 겁니다. 라고 사실은 거기서 이제 제가 길게 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가 일이 좀 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수습을 다 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조건을 내걸든지 이러는 것들이 수습하는 차원의 대책을 내놓는 모습일 것 같고요. 네. 이노근 의원님 말씀처럼 참 심각한 건 전셋값이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전세도 또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월세가 비싸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서민 동네에서는 제가 딱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책임지고 길게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부산, 충북, 진천에서 AI 의심 신고가 또다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올해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있었는데 네네. 뭐 NLL 관련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정치 개입 의혹 네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던가요? 이것이 이제 해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한 1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 내내 정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다른 안건들, 민생 문제, 또 법안 문제, 또 나라 경제 문제 이것을 발목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은 원칙적으로 이제 처벌될 사람들은 처벌되게 사법부에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원칙적으로 심사에 맡기고 또 지난번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뭘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합의에 의해서 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서 했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런데 의존해서 또 일정한 부분에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더 이상 정쟁이 안 되고 우리 존경하는 서윤교 의원 말씀처럼 재래시장도 활기차도록 국가에서 경제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똑같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카드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도 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그것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가서 또 나중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제 상황에 보기에 따라서는 당장 물러가는 것이 저도 속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이것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현원석 부총리가 참 잘못했죠. 왜냐하면 국민 정서에 아주 이 감각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했지만은 빨리 수습을 하고 요새 또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문회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로 제도 개선해서 더 이상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앞으로는 금년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 나오면은 그건 그대로 해결하고 더 중요한 건 민생 문제입니다. 전세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서민들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장사 문제라든지 이런데 더 에너지를 투자를 해가지고 국민을 진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윤교 의원께서는 이제 중랑 지역구 유권자들 만나고 오셨는데요. 네. 지난해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던가요? 1년이 지났죠. 네. 1년이 지났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선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했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이 뭐 70건, 아니 그다음에 댓글, 트위터, 블로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1200만 건이 마지막 검찰 수사에서 떡 하고 터지니까 네.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정도가 많이 둔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댓글이 2,300만 건이거든요. 이제 지난 한 해에 마무리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에 개입시키지 말자라고 저희가 제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인정하는 내용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현호석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유야무야가는 지난 1년 국정원 사건, 사이버 사령부 사건을 봤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수사가 계속 되어야지 국민들은 다른 일에 전념을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카드 대란도 현오석 장관이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수습을 해나가야 하는데 수습이 되는 것인지 말은 잘못했는지 국민 정서에 어긋났는지 그래도 어떤 수습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카드 대란 문제로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신의 카드가 유출돼서 지금 유출한 카드로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대출을 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걸 당신 지금 통장에 넣었으니까 바로 그 통장 확인하시면 진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거 다시 이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신고하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사기였다는 겁니다. 제 핸드폰에 대출 이야기 온갖 게 들어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서영교 정도 되니까 그나마도 사기 안 당할 수 있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당하는 위험한 이 상황에서 지금 대책이 나오는 게 있는지 책임 그래요. 수습하고 난 다음에 저도 좋은데 저는 대책이 자꾸 눈에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에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도 들으셨을 걸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잘한 점 또 잘못한 점 한 가지씩 좀 들어주시죠. 잘한 점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향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경제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향수, 네. 그 향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갖는다는 점 외에는 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북 문제에서 단호한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감을 느끼지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군사 안보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개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잘 풀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풀리지 않고 군사 안보는 계속 사이버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어뢰의 불법 어뢰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오히려 국방에 걱정을 끼치니까 사람들은 그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에 대한 것의 안정감이 조금 있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많이 느끼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걱정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느끼는데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게 있다는 거죠. 1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전셋값 상승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를 때도 65주 연속 상승하고 그 맥이 끊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상 최대로 75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니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뭐랄까 애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돕고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속에 대한 화가 조금씩 나면서 정말 초기에 보지 못했던 조금의 그 뭐랄까 말투? 뭐 하고 있대? 옷만 잘 입으면 된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이제 경제가 또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 75주 연속 전세 상승가, AI, 정보, 카드 유출 이것이 다 맞물려 갖고 네. 좀 분함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그것을 좀 다독거리는 것이 네. 해결책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인혁은 생각입니다.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서영교 의원께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일부는 수용이 가지만은 또 일부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여야가 협의를 해주고 법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어땠습니까? 뭐, 기분 언짢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았잖아요. 여야 할 거 없이. 그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여건을 적어도 1년간은 과거부터 우리나라나 애국이나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할 것은 뭐 아까 향수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번 잘된 거를 얘기를 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보불안 의식을 느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가지고 더더 그런데 그런 것을 위기를 상당히 극복해 가고 있다. 안정감을 주고 있다.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로
그때 개성공단 사태가 떨 때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여기에서 그걸 단호하게 우리가 일정한 그 강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견뎌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걸 타협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외교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마 외교 정책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그 하얼빈에 거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다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해결했고, 또 오바마가 위안부 법안을 서명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각국 방문하면서 인도도 가셨고 여러 데 가셔서 실질적인 경제 소득을 많이 거둬왔잖아요. 뭐 10억 불 투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요새 뭐 독도 문제가 나오지만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외교 문제도 상당히 저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못한 점 얘기를 하면 흔히 인사 문제일 겁니다. 인사 문제는 참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인사정책이라는 게 기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50대, 60대 된 사람들은 하자가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같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를 범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전문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없는 사람들이 뭐 많이 국무위원 중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만 전문가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을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어떤 면에서 잘 조화 있게 비판해 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는 6월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6월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어떤 중간 평가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정치권이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기초의원 공천 폐지 논란을 두고 지금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주시던가요? 사실 저는 정개특위원회에 탐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공통된 의견은, 주종의 의견은 정당 공천을 폐지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곤란하다는 것이 이제 주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거 최종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뭐 여야 후보 할 거 없이 공약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공약이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국민한테 죄송하게 됐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경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당론이 그쪽으로 가느냐? 저는 이쪽 분야의 공부도 한 사람이고 또 일선구청장도 해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또 당론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가장 위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것은 여야에서 둘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두 분 다 당시 헌법재판관 또 이제 거기에 전문가인 또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뭐냐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폐지를 하면은 여야 의원들 몽땅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적 가치는 초월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법을 개정을 해서 폐지하는 경우에 이제 또 누가 이 소송을 걸죠. 그럼 헌재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것을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선자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또 쟁점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선교인님이 여성입니다만은 여성에 대한 소수자 배려, 장애인에 대한 소수자 배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거 이해도 수두룩합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 생략을 하고, 여하튼 우리 새누리당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이든 당협 위원장이든 만일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뇌물수수한다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경선으로 가도록 하고, 또 만일 그렇게 해서 공천 안 돼 있다면은 그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화하는 것을 여야 합의해서 지금 한 12가지인가요? 12가지를 이미 합의해서 이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소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호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다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진즉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야기되었던 내용이고요. 위헌성 이야기도 있고 위헌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전에 국민들은 기초의원 공천하는 과정,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오고 갈 수 있거나 그다음에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좌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의 입김대로 마구 해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선에 표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초의원과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의 공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지요. 그러면 두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게 되었던들 이것이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추진을 했어야죠. 정치개혁 특위를 하셨으니까 더 필요했고요. 그래서 더 저는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의 소수자 그 비례 대표로서 여성을 정책 진출시키려면 현재 공천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기초의원 제도를 공천제를 폐지하면 안 되느냐? 그럴 땐 여성을 정당 명부제로 30% 정도 정해서 공천을 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바로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민주당은 전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공약이기 때문에 전 당원이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당연히 있죠. 기초의원 공천제 가야 한다라는 의견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당론으로 정해서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작년 8월입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위헌성 아니면 여성의 소수자 배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답답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1년을 평가하면서 원칙과 신뢰, 약속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그냥 내팽겨 쳐진 거거든요. 두 번째 저는 법사위입니다. 사실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사가 성추문까지 했습니다. 뇌물로 성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브로커 검사의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전부 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특별감찰관제해서 검찰 개혁하자. 특별검사에서 검찰 개혁하자라고 약속을 대통령 후보들이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법사위에서 그걸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이제 훌쩍 지나서 새누리당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시고요. 저는 어차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공약만큼은 지키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공약이 아니라 바람직한 공약이다 판단되었으면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보완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약속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시점에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미지, 지금 공약한 것 중에 120가지의 큰 공약이 있었다면 이 중에 60가지는 벌써 파기하거나 후퇴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초기부터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눈앞의 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의를 보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하나가 안철수 의원 신당이거든요. 네네. 여당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뭐 공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이번 그 연휴 기간 중에 들어본 유권자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연휴 기간 사실 다니면서는 이제 서민들은 안철수 신당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네. 민주당 잘해달라, 똑부러지게 해라. 말씀처럼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똑부러지게 해서 제대로 이끌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제 정치권 주변에서 안철수 신당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중랑구에는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보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으로 갈까? 저희 지역구에서 저울질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요. 실제로 새누리당의 그 의원이었어요.
그랬다가 서울시에 뭐 문제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어서 탈당을 했다가 우리 당으로 또 오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여기보다는 안철수 신당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철수 신당에 인물난이 있다. 그러니까 뚜렷하기보다는 지금 여야에 사실 웬만한 인물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저울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여론조사도 나오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어제 보도의 시작 제목이 안철수 신당 벌써 시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바람이 여론으로는 높을 수 있는데 약하다. 그렇다면 이 바람을 우리가 끌고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안철수 신당을 자꾸 곁눈질 하기보다는 서민들의 아픔이 뭔지 제대로 된 정책이 뭔지 소신 있게 힘 있게 뚝심 있게 그리고 그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약속을 지킬 때 떠나갔던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눈치를 봤기 때문에 안 된다. 눈치 보지 말고 가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같이 바람을 일으켜서 지방선거도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호근 의원은 어떤 의견을 그거 이전에 서영교 의원이 주장한 거에 쫙 짧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천제만이 민주주의고 공천하면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논리에 아까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천을 하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또 공천을 안 하면 민주주의의 그런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무소속이 많이 되고 있죠. 이건 아마 공부한 행정학자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여성 공천제 그것도 역시 정당 명부제라는 것조차도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조차도 정당이 개입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대다수의 여성 공천자도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반론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요건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민주당은 뭐 자기 본능적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뭐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또 특히 저 호남 지역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과거 작년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지금 저기 현재 지도부죠. 그 지도부들이 들어서고서 거의 30%대 유지하던 것이 세 토막이 났어요. 10%대로 떨어졌잖아요. 자기 당에서는 입장이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편청한 것은 1년 사이에 세 토막이 났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새누리당이 뭐 잘못한 거 맞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 아침에 최종 여론조사한 걸 제가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50%에서 1월 달입니다. 매주마다 한 것이 50%에서 53, 4%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민주당은 1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민주당이 하나하나 한 건 가지고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국민한테 등을 돌렸는데 그분들이 안철수 신당 쪽으로 많이 등을 돌린 것이다. 뭐 중량 제가 이제 옛날에 거기서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건 아마 그런 분이 다 특수한 경향을 보여요. 민주당의 대부분의 유전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지금 기웃거리고 있죠. 거기선 맞습니다. 떨어진 사람, 민주당의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주변에 도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60, 70%는 그분들이 갔어요. 그것을 무슨 새누리당 사람들이 거기에 기웃거리, 물론 개별적으로 있죠. 아마 대부분의 주류는 민주당 성향이나 민주당 주변 인사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표가 동분서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된다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다 들으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초형 공천제도
그 이노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장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표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진정한 정치개혁을 하려고 해서인지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고 그랬으면 이번 첫 지방선거만큼은 같이 약속한 것을 지키고 가고 그렇다면 이것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 민주당의 박기춘 전 사무총장이 제안하신 것처럼 그럼 이번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그것을 주장했었고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금 두 분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유권자들의 관심은 경제거든요. 네.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서민들 또 일자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 잘 되게 하고 또 일자리를 많게 하고 일하는 건데 이상하게 이 상황이 거꾸로 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또 좀 더 진보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보수당이지만 그나마 저 진보로 분류를 합니다. 새누리당은 보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고 그래서 유유수를 증대시키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투자를 하겠다고 외국인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기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끝까지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 민주당 전 의원은 아닙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강경파 의원들이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규제를 막는 거, 문호를 좀 개방하는 거 이것은 진짜 이것은 민주당의 진보의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다. 또 이렇습니다. 이제 해외 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도 역시 똑같습니다. 내수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각종 행정 규제, 또 법률 규제 이런 것을 적정 수위해야 됩니다. 뭐를 칵 들어맞고 도시계획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서울역 앞에서 나간 것 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것이 주택 관련 규제를 많이 풀었다. 이렇게 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되겠다. 또 외국인 투자도 많이 활성화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창업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이제 복지 문제를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 민주당은 주로 이제 공공복지만을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공공복지를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줄일 수 없으니까 제들 주장은 시장복지를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종업원들 복지 예우를 잘 해준다면 거기서 뭐하러 여러 가지 분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시장 복지를 확대하는데도 역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촉진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사사건건 법만 만들면 이것은 무슨 재벌 특権이 또 있는 사람 편이니 이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각에서 생각하면 이런 문제 해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소 의원께서도 끝으로 경제 활성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선 이노근 의원님께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영 잘못 전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외국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재벌이 있습니다. 재벌이 자기 회사가 있고 자기 아들 회사가 있고 손자 회사가 있습니다. 손자 회사까지 손을 뻗치게 하면 재벌이 우후죽순으로 모든 경제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에서 투자를 할 때 아들 회사하고 손을 합쳐서 투자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내 회사를 떠나서 내가 투자한 또 내 아들 회사. 그런데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요. 연말에 했던 그 투자 촉진법은요. 저희가 통과를 시키긴 했지만 손자 회사까지 손을 뻗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알고 제가 보기엔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국인 투자 가지고 와야지요. 그런데 우리 모든 경제를 송두리째, 손발까지, 모세혈관까지 막으면서 다 내주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약국 민영화 그래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중요한 건 정부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문서화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약국의 약사분들이 신년 할애회에 갔더니 모두 다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 속에서 정부가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국민의 모세혈관까지 흐르는
경제를 쥐고 흔들어서 외국에 다 내주겠다, 투자해라 라고 하는 것만큼은 저는 제가라도 막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영업자, 퇴직하면 거의 다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가 돈 벌겠습니까? 통계로 나와 있죠. 정부 통계로 95%는 문을 닫고 망합니다. 서민의 재래시장, 전통시장 노려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해도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한 달에 80에서 150 번답니다. 한 가정이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새벽에 나와서 일해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는 많이 가진 우리 법인세, 재벌의 법인세, 대기업의 법인세 조금만 제자리 돌려도 국민의 세금을 다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여기저기에서 주머니에서 투명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빼내가면 국민은 힘들다.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민주당이 공공복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정말 우리는 한 가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경제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수출해서 벌어온 돈 국민에게 다시 쓸 수 있게 세금을 법인세를 제자리로 올려서 다시 국민에게 쓰이게 해야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네. 문제 대학생들 이제 또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말씀처럼 주택 정책 내세우셨다고 했는데 75주간 연속 상승이면 국민은 어떻게 먹거리, 입거리 하고 네. 살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알겠습니다. 대책을 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제대로 공부해서 실천해갖고 제도와 정책 만드는데 일익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짧게. 서영교 의원께서 얘기한 것 중에 상당히 객담 수준, 어떤 면에서 계담 수준까지 가 있는 내용이 꽤 있습니다. 지금 네. 방송 시간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약국 민영화, 의료 민영화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사형경제에 맡기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왜곡이 됩니다, 정보가. 그리고 철도도 분명히 안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네. 의원까지도 얘기 나선 것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객담 수정, 계담 수정까지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철도 거죠. 민영화는 안 한다고 네, 저희 예,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관계상 오늘은 했기 여기까지 때문에 하는 걸로 네. 하고요. 예. 시간 네, 관계상 두 여기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을 알고 확실히 하셔야죠. 왜냐면 시청자들이 알겠습니다. 혼동할 게 예. 그러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